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테크래시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종목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리고 빵과 마가 같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3대 지수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 흐름 특이사항 중심으로 전해주시죠. 네, 요즘 그 주식과 경제 방송들이 네. 인플레라든가 미국의 페드 그 통화 정책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된다 해서 방송에서는 세계 경제의 그 다양한 변화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그 주제를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오늘 그 5시 30분부터 우리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 중에 많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규제라는 네. 뭐 텐센트 규제,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얘기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와 같은 그 갈등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지난주에 한 주간의 그 주가 모습 보면 저는 거기서 방송 전에 계산해 주셨습니다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 가깝게 그렇죠. 떨어진 대비해서 다우존스는 0.5%뿐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한 성장주 추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는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연초부터 경기 민감주 해서 다우존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고 연말 겨냥해서 배당과 관련된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ETF 같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와 같처럼 그 대형 기술주들의 각종 규제 문제가 아마 지금 월가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악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기회와 이기 요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하반기에 최대 증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역시 인플레 부담,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냐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역시 인플레는 가깝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부담 때문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 인플레 지표가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6월 그 CPI 소비자 물가가 5.4% 되게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PPI가 7.3에서 요거 소비자의 전가하는 모습이 2에서 3개월 정도 있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대체로 일시적이라는 그 기간이 파월 의장이 대체 7월은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파월 의장조차도 연말까지 대체로 그 시간이 연장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은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4.8%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연말까지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하는 측면에선 또다시 그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플레가 상당 부분 부담이 되겠다. 그러면 국민은 투자자거든요. 미국도 개인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유명한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예상치 대비해서 또 전월에 대비해서 전부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인플레가 불거지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세이빙스 패러독스 전략의 역설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월가의 시장 참여들 입장에선 세이빙스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게 전행껏께서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지속된다, 상승이 되면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사실 그 인플레 올 것을 대비해서 전략하게 되거든요. 네. 저축을 증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GDP에서 보면은 한 72%가 소비에 소비가 기여되죠. 네. 그러면 소비 안 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니까 경기 둔화돼 우려되죠. 그런 과정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1.3%가 재분기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경기 둔화, 2분기가 경기의 정점이다. 실적이 정점이다. 3분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3대 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21일 날 미국 시간으로 20일 날 IMF가 하반기에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전망치에서 그동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든 미국 경제 성장률이든 상향 조정폭이 갈수록 커졌는데요. 이게 좁아지느냐 아니면 더 확대되느냐 이 여부가 이와 같은 경기 둔화의 우려라든가 이런 측면을 더 뒷받침해 주느냐 아니면 이게 우려가 기우냐 하는 과정에서 향후 증시 모습을 좌우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오늘 열리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와 함께 월가에서는 가장 주목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행이 1988년에 들어갔는데요. 예. 들어가고 나서 느닷없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레이건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에 사실 그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가 좀 뭔지 그다음에 회의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그 보고서로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의 그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 이렇게 회의가 관심이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위기 이후에 또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이게 열립니다. 쉽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설립 목적, 설립 시기를 보면 1987년 아마 존 행커께서는 어려서 이때 모르겠습니다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게 블랙 먼데이 네. 87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금융시장의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시절에 재무장관이 이렇게 실무급은 실무자는 항상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무장관과 이렇게 통화정책의장이 있습니다는 역시 미국에서는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장관이 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스텝은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스텝 보조를 해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무장관이 주도해서 1988년 3월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는데요. 20년 만에 열렸습니다. 20년 만이니까 1988년에 20년 더하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 이후에 사실 이게 두 번째 열린 데 이어서 이번에 그 열리다 보니까 중요한 회의, 위기 직후니까 이 자체가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렇게 위기가 겪고 지금 미국에서 오는 중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이 회의를 준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는 가장 큰 다양한 주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해 그 9월 달 정도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디지털 달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전행커 다른 국가가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돼 있거든요. 또 국민들의 자산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게 본인들의 자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파월이 한 것처럼 지난번에 상원과 하원처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온다 해서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은 불필요하다. 이러면 국민들은 이미 불필요한 가상자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불필요하다고 시장에 방치하면 파월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한 자세냐 하는 측면에서 역시 그 실무그룹의 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민간에 있는 각종 가상화폐와 앞으로 만들어질 센트럴뱅크 디지털 간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 어떻게 해서 가격을 형성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면 내 가상화폐가 모두 없어지는 거냐, 가치를 못 받는 거냐, 지금에서 가장 고민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긴급으로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한국도 코인 투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실무그룹에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과 교환 비율. 그러면 이 교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리겔 텐더, 버퍼가는 1대1로 했는데 미국처럼 1대1로 형성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전행커 입장에서 자 비트코인만 설정하냐? 나는 도지코인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10,000개가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교환비를 설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10,000가지 이상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다 설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을 중심, 가상화폐분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냐. 한 문제는 다른 그 통화, 다른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기본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오늘은 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코인 투자들이 많으시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월가에서 최대 화두는 테크래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 사태 지금 1년 반 정도 되죠. 네. 모든 분야에서 빅 체인지, 대변화가 일어난다. 종전에 이론이라든가 간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런 빅 체인지가 일어난 상황인데요. 빅 체인지가 일어나면 경제용어는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경제용어도 바뀐다. 이렇게 이론도 바뀐다. 이렇게 포인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과 규범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해서 뉴노멀 그다음에 사실상 그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해서 뉴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과거 이 한국경제TV를 이렇게 맡으셨던 송재재 사장께서는 뉴노멀이라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현상이. 그러면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 이상해. 근데 지금이 노멀이고 이전 것이 뉴노멀이다. 그러면 지금이 노멀이기 때문에 빨리 그 변신하겠죠? 네. 변신하겠죠?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빅체인지 이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들도 각 분야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분야의 그 신조어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경제TV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긴 합니다는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렇게 여기 방송을 맡고 계시는 두 정PD랑 같이 아마 그 신조 용어 사전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시청자를 꼭 약속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신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월가에서 가장 핫한 게 테크래시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한 달 전에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이렇게 방송상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이슈화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한번 오늘 정도는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래시는 테크놀로지와 뱅크래시 반발이죠. 반발. 요건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소위 쌍방형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합상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대체로 신조어는 이렇게 일방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쌍방형 의미를 갖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기업 권력이 그만큼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정부사회, 각국의 정부가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만 하는 거를 이렇게 테크래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쌍방향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테크래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상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일명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도 얼마 전에 이 중국의 빅테크 업종을 대거 처분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그만큼 사실 두 가지 사이드에서 네. 중국 정부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규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패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외형상으로는 주도하는 테크래시를 주도하는 선도하는 국가로 비칠 만큼 굉장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오늘 그 규제 내용을 다 한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상장 규제죠.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될 거 봅니다. 사실 최근에 마켓컬리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국에 상장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한 것이 제대로 될까? 한국에서 장사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해외에서 영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컷 돈 벌어가지고 물론 지금 적자지만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게 캐피탈 프라이트, 국부유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해외에서 돈 벌고 먹으면 그럼 괜찮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전량 돈 벌어놓고 미국에 상장한다. 미국에 상장하면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죠. 근데 왜 그쪽으로 상장합니까? 감독당국에서 뭡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캐피탈 플라이트 문제에서 일단은 태크레시의 가장 선두격이 해외 상장 기업, 해외에 상장하는 기업의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알겠죠? 똑같은 각도에서 중국이 쿠팡이라면 왜 미국에 가서 하느냐? 지금 경제 패권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들만 자산소득을 좀 증대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또 지금 빅데이터 규제 문제. 자, 빅데이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지금은 뭐 데이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데이터를 기업이 구축해 놨거든요. 그래서 기업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국가가 그동안 소리하다가 국가가 공유하자. 왜냐? 권력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걸 국가 권력이 위에 있으니까 공유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 규제 문제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전에 그 신허스만 허핀달 지수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독점 규제의 적용 범위를 좀 확대시키겠다. 이게 굉장히 큰 내용이고 특히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독점력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보면 해외에서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한국에 본사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만약에 지사 형태라도 중국의 생산량이 더 많을 때는 그거를 중국 내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 기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금융업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실물에 비해서 리딩 인더스,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 인더스, 이 금융을 규제하는 것이 권력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금융이. 왜냐하면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원래는 금융이 실물에 대해서 팔로잉 1대1 정도 해서 금융을 실물 경제를 받쳐주는 게 금리다, 환율이다 하는데 지금은 돈을 왕창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가 됐으니까 이걸 규제하느냐 뭐냐 하면 기업 권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렇게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우타키, 금융화 산업을 통합시키죠. 그 아마존 내에서도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자산운용 팀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물 섹터, 금융 섹터를 전부 지배한다. 그럼 권력이 세지는 거죠. 그렇죠. 권력이 세. 이거 규제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규제. 자,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이 쫙 회사를 일구려다가 상장했습니다.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상장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 뭐 회장이 나타나야 되고 뭐 나타나니까 그래 싹 자기는 뒷줄을 빼죠. 무슨 고문, 무슨 고문 이런 식으로. 그제 뭐 최근에 무슨 이렇게 노사 문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불났으니까 싹 의장은 빠지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그랬잖아요. 메이저 프레든가 뭔가 다도 독점 규제를 쫙쫙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자기는 뒷전에 빠지죠. 네. 그러나 뒷전에 빠지더라도 회사는 실질적으로 다 관여를 하죠. 이런 형태가 바로 지분 없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VI 구조. 이런 것을 이게 집중적으로 규제하겠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래시라는 용어가 이제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생소할 만큼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아마 제가 해외 상장 규제 문제도 아마 대학원 학생들한테 강의한다면 한 학기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되는데요. 네. 시간을 갖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을 먼저 살펴봤는데 미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화되죠. 오히려 시진핑 그 국가주석보다도 네. 오히려 바이든이 갖고 있는 이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더 어조상으로 보면 더 강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어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은정 PD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자유경쟁 원리, 민주주의 체제가 하는데 왜 이렇게 독점,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이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의 코로나 문제에서 디지털 컨택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율성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원칙이거든요. 또 월가를 중시하고 친기업 정책이고 친그 이렇게 월가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독점력이 굉장히 단계에 급증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빅테크 독점에 그럼 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죠.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데 보겠습니다. 저 아마존에 종사하는 사람은 봉급이 한국은행 총재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이비리그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학교 가는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안 됩니다. 네. 개천에서 용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연대에 바이든 것과 트럼프 것 간에 분리됐다 하는 측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분리된 면에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 규제이죠. 규제이죠. 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경제 사이드는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있는 사람들은 bonanza 이펙트, 빅테크 기업 bonanza 이펙트, 자기 능력 이상으로 코로나를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이 많이 됐습니다. 자산가도 그랬죠. 돈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어려움 겪었습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부동산가에 쭉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돈 벌었죠. 자기 능력 이상으로. 근데 밑에 사람들은 어떠냐? 밑에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해서 해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죠. 스퀘어 이펙트, 상호 효과가 더 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자, 경제는 양극화가 심한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는 1인 1표주의 아닙니까? 네. 그럼 밑에 상은 효과가 있는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하위 계층 형성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는 효율성으로 가는데 민주 체제는 밑에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최오위로 가는데 밑에를 지향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지금 경제와 민주주의 미스매치 버틀렉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가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밑에 층을 지향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두들겨 패이죠. 그래서 최고세율, 소득세율, 그다음에 최고 법인세율 이렇게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앨런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자막이 빠졌네요.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미국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자유경제 원리,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 붕괴와 함께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미국이 변한 것이 아니냐. 미국이 어떤 때면 아메리카 is back이 아니라 미국이 변한 게 아니냐. 빅 체인지, 아메리카 is big change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킬러 인수 제한. 잡아먹는 인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M&A가 다른데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로 얘기하면 적대적 M&A인데요. 킬러 인수, 완전히 잡아놓는 식 이런 인수는 제한한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부 때 M&A도 적대적 M&A 했던 것은 재검토하겠다.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이미 법적 관계, 권리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거 큰 얘기거든요. 그리고 각종 플랫폼은 지금 독점이 심하죠.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름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는 계열사가 단기에 무슨 K자를 갖고 있는 계열사가 100개 이상으로 할 만큼 플랫폼 만들어서 쫙쫙쫙쫙 제의 쉽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 독점하다 보니까 경쟁 정책이 제한되는 거죠. 경쟁 정책. 그 기업이 지금 최근에 보면 플랫폼 다변화돼서 주가가 많이 상대방의 N 회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 독점하는 미국의 경쟁 정책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플랫폼 독점을 여기는 종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률 안정에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한이 아니라 종식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의지가 강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애플 전행권 애플 핸드폰 갖고 네, 있죠. 저는 쓰고 애플 있습니다. 핸드폰 수리권을 좀 이렇게 전자상이라든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애플 거기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정한대.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를 내 돈 주고 샀는데 서비스 받으려면
그것도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애플의 서비스만과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자 이게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에서 제품 수리의 수리권을 제한을 완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핵심 인재 지금 우리나라도 개발업체에서 보면 게임 개발업체에서 IT 개발하는 측면에서 뭐냐? 돈만 주죠. 2배, 3배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구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뭐냐? 인건비는 다운로드 하방 정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 인건비 올리면 우리 것처럼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기 업체에서 2배, 3배 줘. 근데 우리는 안 주느냐? 경영성과 관계없이. 이게 뭐냐? 노조에서 전부 임금을 상승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 문제 봉착되면 뭐냐? 미 국민들이 하위층이 그것 때문에 인플레 전가에 의해서 사실상 부담을 갖게 되는 네. 거거든요. 이런 거 전부 규제가 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는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지금 테크래시의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범세계 동시다발적 문제죠. 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테크래시를 가면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하기돼 있죠. 네. 근데 OECD가 주도했습니다. OECD 회원국 시청자 여러분 37개 회원국이었습니다는 139개국에게 이것이 합의를 됐거든요. 당초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로 보이는데 130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뭐 이렇게 IT 업체라든가 뭔가 이런 업체에서 한국의 뭐냐 계층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심하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큼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합니까? 경쟁 정책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 다른 국가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도력을 좀 뺏긴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 15년에 사실 구글세 그 제안에 대해서 G20에서 우리가 주도했던 양상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홍남기 이렇게 부총리께서 G20 그 재무장관 회담할 때 15%가 아니라 20% 올리자 하는 측면이었는데 네.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20%가 돼서 사실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G20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계기로 디지털 통상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테크래시를 비롯한 당면한 과제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통상 시대가 열리죠. 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코로나에서 디지털 컨택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제활동이 전부 온라인화 디지털이 되어 있죠. 그렇죠. 모바일화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주대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빅테크라든가 테크래시라든가 이런 측면이 전부 세계적으로 범세계 이슈 문제니까 이것도 디지털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다자간 통상화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사실 그 경쟁 제한이라든가 반독점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뉴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디지털 뉴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다. 이거 초반에 그 얘기 한국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처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쟁 정책 라운드, 컴피티션 라운드에서 CR이라고 있습니다. 블루 라운드, 노동과 관련해서 BR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난관에서 테크놀로지 라운드에서 TR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환경,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린 라운드라고 그때는 표현했습니다. ER이 아니라 그린 라운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CR, BR, TR 그다음에 이렇게 그린 라운드, GR 이렇게 네 개인데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상황이랑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반독점 규제, 경쟁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경쟁책 라운드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고요. 네. 빈곤층 고용 문제 앞서 말씀드렸죠. 고용 증대를 위해서 디지털 블루 라운드, 그다음에 랜섬웨어 차단이라든가 송이관 이런 거 차단시키겠다는 것이 디지털 기술 라운드, 그리고 무관세물. 이 디지털 상에서는요 환경 문제, 슬러지 문제가 많습니다. 디지털 상에서는요 슬러지 문제가 많거든요. 해킹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이제 기술 라운드 대입니다는 거기에 슬러지, 디지털 쓰레기가 많습니다. 디지털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는 작업도 중요해요. 그게 시스템이 안정시키는 거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거. 그래서 디지털 쪽의 환경 라운드 이런 것이 전개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다. 이 또한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는 심만 네.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테크렛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빅테크 종목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어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 앵커가 유료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택시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전 앵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카카오 택시가 오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가맹 이렇게 택시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전 앵커가 가입한 거는 유료 회원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작 유료 회원인 전 앵커에 대해 가장 가까운 서비스를 몰아주는 게 아니고 택시를 회원이고 가맹점인 블루에다 몰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런 그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있죠. 회원권한테 우선적으로 돼 있죠. 근데 사업을 하려고 탁 하다 보니까 수익 생각하다 보니까 유료 회원한테 하면 당장 뭐냐?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는 그래서 골프를 안 치면 골프를 잘 치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저 들은 얘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한테 돈 낸 사람한테 회원권 산 사람한테 우선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하면 뭐 골프 그 피가 좀 이렇게 절감된다면요. 저울라도 된다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골프 회원자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우리 같은 너비스들한테 하면 제대로 골프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도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카카오 모빌리티든가 이런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하는데 자의적 요소가 개인돼 있을까?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결정값을 다르게 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전앵커 입장에서는 전앵커에 가장 가까운 카카오 택시가 있다 하더라도 먼 저기 블루 택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결정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소리가 워낙 하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 요소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 결정값만 바뀌어주면 언제든지 이렇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테크렛이 문제입니다. 빅테크 기업과 소비자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전개되는 갈등 사항도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테크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그렇게 경제 활동 시대 그다음에 뭐든지 디지털 내부에서 갈등 문제, 갈등을 종합하기 위해서 사실 규범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통화 조치도 결제 통화의 디지털 통화 시대 이렇게 되면 디지털 통상시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 전략도 바뀌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빅테크에 대해서 성장주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는 네. 많은 사람이 빅테크 성장주에 대해서 자 규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 얘기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이것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주가 자체는 그렇게 나스닥 관련된 주식이 아까 전원가가 계산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도 또 뭐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안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일주 정도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이렇게 20% 가깝게 떨어졌는데 다우지수는 0.5%에 떨어지는 네. 이런 사태가 이게 벌어지는 거. 지금 우리 장은정 PD께서 크게 이게 보여줬네요. 이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연말을 겨냥해서 종목별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배당할 성향이 많은 이런 모습은 이제 밑에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빅테크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매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투자가 어려운 만큼 이렇게 테마별 글로벌 테마별 ETF라든가 예. 뭐 BBI ETF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라든가 상품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좀 비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죠. 이렇게 해서 1~3면을 나왔습니다. 3면을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비춰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6개월 전서부터 2배로 테마별 ETF가 증가했다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상세히 돼 있습니다. 물론 한국경제TV 통해서는 작년 10월부터 BBI ETF를 비롯해서 올해 들어서는 중국 전기차 ETF라든가 미국의 게임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테마별 ETF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한국경제 1면에 사실 금융상품의 이게 직권 통계를 가지고 1면에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것도 3면 해설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오늘 그동안 그 강제였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3면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오늘 그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때는 그 새로운 트렌드가 장착되기까지는 뭐냐 불확실한 게 많은데요. 네. 그 장착될 때는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가 뭡니까? 신작 영화. 요새 블랙 위도우라고 디즈니 블랙 영화가 위도우? 인기가 네. 많습니다. 그 블랙 위도우가 사실 이것이 처음에 한국에 그 상영됐을 때 될까 말까 하죠. 그 어린애가 막 태어나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하죠. 아장아장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영화 제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이 이게 좋다 좋다 이렇게 구겨놓는 게 대체로 보면 그 작품이 한 개점에 관람객이 1,000만까지 들어온다면 대체로 10% 들어올 때는 추세가 잡히는 겁니다. 10%가 들어올 때는 전앵커도 이 영화 괜찮다 9점 마케팅이 전해질 때가 바로 1,000만이라면 100만 들어올 때까지거든요. 네. 그럼 100만이 딱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아주 급성장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테마별 ETF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데 자 지금 불확실하죠. 이게 장착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급성장하게 되죠. 요 흐름을 잘 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금융사의 CEO로 20년 이상 하시는 분은 그런 트렌드를 잘 포착해요.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는 많은 금융사 회장들이 뭐냐 주가 더 떨어진다. 기축통화 달러면 갈 뻔이 없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코로나 직후에 주가는 세게 올라간다. 근데 뭐냐 달러는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투자하니까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것을 잡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주가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은 소리만 요란했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포머적해서 일부 대형주 추천했던 사람이 4,100 뭐 하다 보니까 뒤늦게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들의 정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새로운 흐름이 전개된 만큼 그 흐름을 빨리 타기 위해선 현금도 좀 많이 보유하십사. 그래서 그 CEO분의 말씀드리면 한 30% 이상은 현금을 좀 보유하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냐. 시청자분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테크래시에 대해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 방안 마련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